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회 해설을 맡은 김선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베토벤 환상곡 들으셨는데요. 음악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어저께 제가 TV를 보다가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요? 거기서 한 7살, 9살 정도 됐나? 이렇게 자매 둘이서 어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엄마가 집에서 동영상 되게 많이 틀어줬는데 그것만 보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천재적이다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이러고 막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IQ나 이런 거는 매우 평범하다고 나오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게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은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가 나오면 금방 실증내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뜨는데 얘네들은 유난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더 갖더라고요. 그리고 그 흥미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동영상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알 리가 없죠. 스페인어인데. 근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몰라 저리 가 나 바빠 이러지 않고 글쎄 무슨 뜻일까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찾아주니까 애들이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시 이제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들을 격려를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에 타고난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아이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배우기에 매우 좋은 가정 환경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그런 엄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가? 우리한테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 음악들 지금 들으신 베토벤도 그렇고 서유럽에서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쪽 나라들에서 특별히 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네들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안에 정치가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들어가고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랑 똑같이 발전을 시켰거든요. 이게 외국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내용들 전혀 몰라서 그래서 이 음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근데 우리가 언어로 치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낯선 어디 뭐 캄보디아어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어거나 이렇게 들어도 한참을 들어도 모르는 언어라기보다는 그래도 훨씬 영어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 삶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페인어거든요. 파카로라고 있는 이거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거를 베트남어로는요 이렇게 쓰고 치임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음악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혹시 어렸을 적 피아노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지금 오카리나 이런 거 배우시면 간혹 이거 되게 많이 해요. 네, 새예요. 새 중에서 어떤 새인지 아세요? 뻐꾸기. 네, 우리는 새라고 읽는 건 거죠. 대답은 안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많이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하시죠? 음악적으로 되게 이런 특히 이 유럽에서 발달한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 음악은 그 안에
정해진 문법들이 있고요. 표현 양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단어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 단어로 치자면 멍멍, 개를 표현을 하는데 애기한테 개라는 단어를 처음에 가르쳐주기 전에 멍멍을 가르쳐준 거랑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리를 소리로 표현해내는 것. 개의 수많은 종류가 있을 테고 그 개의 울음소리에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표현이 있을 텐데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멍멍 하면 우리가 모두 개라고 아는 것처럼 음악에서는 요 두 음정으로 새라는 것을 숲속의 새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새가 자연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건 거죠. 조금 수준을 높여볼까요? 단계를 높여볼까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이런 예술이라고 얘기,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 그 안에 일정 정도의 이런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한 문법과 표현 양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무나도 익숙하고 낯설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아까는 소리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이라거나 감정 같은 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는 그것을 과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 정도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벨린이라는 화가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화가가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그 옛날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두 사람의 얼굴인데 굉장히 가까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젊은 남자하고 조금 나이가 든 여자의 얼굴이거든요. 두 사람은 지금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만 보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 전체를 봐보면 혹시 여기서 익숙한 언어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지. 두 사람이 뭔가 귓속말을 하나? 연인인가? 뭔가 중요한 모의를 꾸미나? 이랬었는데 그림을 크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손등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일 거죠. 이에 처형을 당해서 내려온 그리고 그 예수를 안고 있는 건 마리아 어머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감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화가가 이 그림을 왜 그렸죠? 단순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신들의 역사이자 문화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죽은 예수와 그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아, 슬프다. 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대단한 절망과 슬픔의 그림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코드들이 유럽 예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건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그런 코드를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유럽의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저건 그냥 벗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 뒤에서 뭔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 이거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 역시 저 여자의 눈이 예사롭지 않은 건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저 눈에 얼마나 커다란 절망과 하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을지를 아는 건 거죠.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를 여행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문화적인 코드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굉장히 무표정한 여자의 얼굴인 것 같아요. 아주 무표정하고 별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건 거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죽은 자기의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라는 거를 그 코드를 읽어내는 사람이라면 저 무표정함이 단순히 무표정함이 아니라 거대한 슬픔과 절망을 얼만큼 마음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표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벌써 이 어떤 기독교적인 코드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이것들을 보면서 남들은 읽지 못하는 그런 의미들을 읽어내고 또 그게 자기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음악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슬픔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까요? 반음이에요, 반음. 음이라는 게 보통 가장 작은 단위가 이 반음이고요. 한 음을 표현을 하는데 온음이 있고 반음이 있고 한데, 반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뭔가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상쾌하고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벌써 이 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애들 동요에는 될 수 있으면 반음을 집어넣지 않죠. 왜냐면은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니까 다 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기본적인 음악적인 언어를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이고요. 굉장히 낯선 언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접하시는 베토벤이라든가 쇼팽이라든가 리스트, 이런 작곡가들의 음악은 이 클래식 음악의 언어들로 사실 우리 뭐 가요도 쓰여져 있고 팝도 쓰여져 있고 뭐 트로트도 쓰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음악들을 넘어서서 훨씬 그 안에 이런 음악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소설과 같은 곡을 쓰기도 하고요. 방금 들으신 베토벤의 작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단편 소설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역사책 같은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철학서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말을 잘 알아도 한국말로 이런 철학서, 시 이런 거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건 거죠. 근데 그거를 매우 낯선 언어들로 듣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가시려고 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어제 봤던 그 자매들처럼 많이 듣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들 여러분들이 자주 찾으시면서 음악에 대한 언어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어들 왜 굳이 알아야 하는가?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죠.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아마 2월 말에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해요. 칠곡 가신 아들이라는 영화, 제가 예고편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내용이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전쯤에 박우면 씨의 8단어라는 책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내용이에요. 시골에서 한글을 전혀 모르던 할머니들이 거기서 한글을 배우면서 일어나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래서 한글을 아니까 뭐가 좋아요? 할머니들이 한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글을 이제 배워서 그걸 가지고 편지도 쓰고 시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자신의 삶에서 달라졌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답하길, 이제 들국화 냄새도 맡아보고 돌멩이도 들춰보게 됐대요. 이를테면 이전에는 안 보이던 꽃이 보인대요. 꽃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건 거죠. 내가 그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흐드러지게 천지에 펴있던 꽃인데, 그 꽃이 내가 언어를 알기 이전에는, 글로 표현해내기 이전에는 그냥 꽃이었어요. 눈에 있으나 없으나 밟히지도 않는 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꽃 한 송이가 나에게 특별해지고 돌멩이 하나가 특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행복하대요. 할머니들이. 아마 이 칠곡 가신 아들에 나오는 그 할머니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외국어를
알므로써 내가 전혀 모르던 세상과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거겠죠. 언어를 안다는 거는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언어를 배운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즐거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 클래식 무대라는 게 굉장히 사실 너무 불친절해서 항상 화나 있는 엄마처럼 내가 뭘 물어보는데 몰라 저리 가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피아니스트 박창규의 리사이트를 하는데 굳이 안 그래도 지겨운 이 음악회 시간을 더 길게 늘리면서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